나와 다른 당신에게 건네는 사랑 한술. 강태규 지음, 푸른봄 출판사. 강태규. 서울예대 극작과를 졸업하고 방송작가로 발을 들여다 놓았다. 언반 기획사에서 일한 지 17년이 되었다. 틈틈이 대중음악가, 대중문화 평론가로 글을 써왔다. 강동대학교 실용음악과 제자들의 꿈을 키우고 있다. 세 아이의 아빠로 책 속의 준호와 지난 8년간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시 등교하고 있다. 표지, 본문, 그림, 한병현, 성균관대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고 무슨이라는 필명으로 활동 중이다. 빅피처, 미처 다하지 못한 등 다수의 출판물의 표지와 서파를 그렸다. 현재 그림 소설을 만들고 있다. 사랑 한술, 작가의 말. 이 책은 평범하지 않은 내 아들에 관한 이야기다. 그리고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들을 담아낸 이야기다. 돌이켜보면 지난 시즌은 험난한 여정이었다. 앞으로도 어떤 난간이 눈앞에 펼쳐질지 모른다. 그럼에도 나는 전혀 두렵지 않다. 내 아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와 걸어가는 동안은 사랑을 깨닫는 시간들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나는 어느 순간 내 아들에 관한 모든 욕심을 내려놓았다.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실 그리 어렵지 않음에도 우리는 그 방법에 익숙하지 않다. 바뀔 수 없는 숙명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대를 인정하는 순간 결속된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손이 된다. 그래서 상대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 결속과 결손으로 나뉜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상한 아집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외면해버리고 벽을 쌓는다. 점점 더 고립되고 자신의 환경을 스스로 축소시킨다. 결국 사람과의 관계는 악화되고 서로 외면하기에 이른다. 나는 아들을 통해 인정하는 법을 배웠다. 아들은 나에게 밥이라는 단어를 비롯해 10개 정도의 간단한 단어를 구사한다. 그럼에도 소통에 큰 불편함은 없다. 그것은 내가 아들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15살의 건장한 아들은 또래 아이들보다 한 뼘 정도는 더 크다. 그러나 5살 정도의 사회성을 지녔다. 발달장애 자폐 1급 강준호 어린이. 아들과 함께 그리며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들을 있는 그대로 끄집어내어 소소하게 전하고자 한다. 플로로그. 10년 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병원 진료를 마치고 아들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위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의사가 물었다.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나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정말 잘 몰랐다. 이렇게 큰 병원에 와서 소아정신과 진료를 받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서울의 외곽에서 살았던 나는 자주 다니던 동네 병원 원장의 권유로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 감기 때문에 들린 병원에서 아들을 물끄러미 지켜보던 의사는 좀 의심스럽다는 듯이 나를 불렀다. 큰 병원에 한번 가보라는 곳이다. 과행동정세가 의심된다고 했다. 순간 무슨 헛소리를 하나 싶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손을 잡고 병원으로 향했다. 설마 혹은 아닐 거야. 나에게 무슨 그런 일이, 이런 생각들만 떠오르고 있었다. 이렇게 멀쩡하게 잘생긴 녀석이 자폐라니 도무지 인정할 수 없었다. 아들을 잘 모르는 주변 지인들도 말이 늦게 터지는 아이들이 많다며 맞장구를 쳤다. 진심으로 건네는 위로였지만 그것이 진정 위로가 되지는 않았다. 결국 위로와 마음의 평안은 타인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음을 통해 쌓아가는 것이라는 사실도 아들이 나에게 가르쳐준 또 하나의 지혜였다. 30개월이 된 아들은 병원 여기저기에 놓인 특정한 물건을 만지작거리며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왱왱거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옆에 있는 것도 아랑곳 않고서 당시 의사는 서둘러 자폐 진단을 단정짓지 않았다. 아들이 자폐라고 급히 진단하지 않았던 이유는 짧은 시간에 그것을 판단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아마도 의사는 아버지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넌지시 물었던 것 같다. 앞으로 특수교육을 하면서 잘 지켜보자고
우회적으로 말했던 것이다. 부모에게 느껴질 그 진단의 무게감은 의사도 조심스러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당시에는 의사가 아버지의 미래를 따뜻하게 어루만지고 있었는지를 알지 못했다. 병원을 나와 아들의 손을 잡고 거래를 했지만 아들은 저마치 막무가내로 뛰어갔다. 그런 아들을 쫓아가 꼭 안아주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른 채 갑갑했던지 몸을 축 누리뜨린 목을 뒤로 제쳤다. 그리고 또 어디론가 혼자 뛰어가려 했다. 훗날 자폐에 대한 많은 정보와 임상적 체험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들은 늘 행복한 삶을 살아왔던 것이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다가서고 손을 내미는 일이 아들에게 최선의 대화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병원을 나서며 아들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내가 지켜줄게. 만나고 아들은 창밖을 먹구름에 쳐다보고 있었다. 한 번씩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킨다. 한참을 정지해 있던 손가락을 어느 순간 쥐었다 폈다 반복한다. 간헐적으로 무슨 말인지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뱉는다. 그러기를 5분간 반복한다. 나는 아들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다. 아들은 그런 행동을 반복한 뒤 나에게 다가와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본다. 입을 쭉 내밀어 내 볼에 닿을 듯 말 듯 하다가 다시 내 얼굴을 한참 들여다본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맞춘다. 한 번은 웃다가 한 번은 뭔가를 간절히 바라는 듯한 표정이다.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움직이면서 얼굴을 이그릇뜨렸다가 폈다가를 반복한다. 또 옹알거리기 시작한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른다. 나는 미소만 지을 뿐이다. 아들은 방바닥에 놓인 아이패드를 집어든다. 검색창에 글씨를 쓴다. 엔트키를 누른다. 차이콥스키 음악이 흘러나온다. 아들은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인다. 아들이 검색하는 범위는 아주 다양하다. 반기대장 뿡뿡이에서부터 쇼핑까지 연관성이나 통일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음악과 관련된 것들이 주류를 이룬다. 그렇다고 아들이 음악이 뛰어난 소질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박수를 치고 분위기를 띄워 노래를 불러보라고 하면 엄마 앞에서 짝짝꿍을 부르는 정도다. 간혹 피아노나 드럼을 보면 직접 연주하면서 다루기보다 주변을 탐색하면서 박수를 치고 크게 웃기만 할 뿐이다. 아들은 주로 구글을 이용해 검색한다. 네이버나 다음과 같던 포털 사이트도 가끔씩 방문한다. 아마도 자신이 찾는 자료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집요하게 서핑하면서 포털 사이트를 타고 이동하는 것 같다. 아들의 나이 15세, 중학교 2학년이니 이것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아들의 사회성 나이는 5, 6세다. 발달 성장에 자폐 1급 판정을 받은 지 10년이 됐다. 창밖을 응시하는 아들의 뒷모습에서 문득 나를 발견한다. 함께 걸어왔던 길은 길고도 험난했다. 앞으로 같이 걸어가야 할 길에도 모진 시련이 있을지 모른다. 아들은 내 삶의 동반자다. 아들의 뒷모습을 또렷하게 읽어내리지 못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바람을 정확하게 인지 못하는 아들, 긴 여정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바람이 있다면 아들과 같은 날 한 줌의 먼지가 되기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의사. 모성애를 떼어놓는 희생이 지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 한 번씩 위험에 닥친 자식을 위해 투신한 엄마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 고귀한 희생 앞에서 우리는 숙연해진다.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우리는 그것을 용기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엄마의 본능이다. 포쇼 아이버슨이 쓴 엄마가 지켜줄게 라는 책은 자폐아를 둔 엄마의 이야기다. 아이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길고 긴 사투를 펼치고 있다. 그것 역시 모두 모성애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투신보다 더 모진 끝없는 엄마의 투쟁은 옷깃을 여미게 한다. 나도 장애 아를 키우는 아버지다. 소위 말하는 발달장애를 가진 자폐아다. 생후 30개월 때 아이가 발달장애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세상은 말없이 무너져 내렸다. 매일 손을 잡고 유치원과 학교에 데려다 준 지 10년이 넘었다. 또 죽는 날까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어디로 데리고 다녀야 할지 모른다.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가 아픈지, 소통하지 못하는 가족의 아픔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 당신 아들의 별명은 발달장애입니다. 라는 말을 의사로부터 듣지 못했다. 의사는 좀 더 지켜봅시다. 라고 담담히 말했다. 그만큼
자폐에 대한 의학적 연구는 미미했고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도 확연히 제시하지 못했다. 치료의 한계를 느꼈다. 부모가 발로 떼어야 했다. 아이에게 맞는 치료법을 임상적으로 판단해야 했다. 부모가 곧 의사가 되어야만 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의사란 달리 없다. 소통해야 한다. 힘들고 아픈 사람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대화는 결속을 만든다. 대화 속에 길이 있다고 나는 믿는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갈등의 해법이 보이고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사랑을 느끼는 순간 신뢰는 더욱 단단해진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치료제는 대화다. 자녀의 장애를 인정하는 순간 가족은 결속이 되지만 인정하지 않으면 결손이 된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기적을 만들 수 있다. 머리카락만큼 변화하는 아이의 모습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되돌아보게 한다.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라. 그리고 속삭여라. 아이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까지 감지한다. 눈을 통해 마음으로 전달되는 한마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의사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랑이다. 만나. 1999년 결혼을 했다. 경기도 광주의 한 시골 마을 2층 빌라에 신혼집을 차렸다. 그리고 2000년 1월 1일 준호가 태어났다. 밀레니엄 베이비였다.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밀레니엄 베이비라고 감사장을 받기도 한 준호는 우리 부부에게 축복 같은 아이였다. 결혼할 당시 나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 결혼 프로포즈는 꿈도 못 꾸었다.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아내의 질문으로부터 우리의 결혼은 시작됐다. 오빠 지금 전 재산이 얼마나 있어? 2년 전도 연애 기간을 이어가고 있던 중에 아내는 조심스럽게 물어왔다. 나는 아내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30만원 정도. 아내는 나를 멍하니 바라보았고 침묵이 이어졌다. 한참이 지났어야 다시 질문이 이어졌다. 집에서는 얼마나 가져올 수 있어? 아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차츰 떨리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당시 우리 집에서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형편은 극도로 나쁜 상태였다. 나는 아내에게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다고 말했다. 아내는 또 한참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답변이 돌아왔다. 우리 결혼하자. 지금부터 내 이야기를 잘 들어봐. 아내는 결혼에 관한 설교를 시작했다. 아내의 집에서 준비해올 수 있는 혼수 비용을 나에게 다 줄 테니 그것으로 집을 장만하자는 것이다. 장인 어른께는 비밀을 유지해달라고 했다. 아내의 혼수 비용 3,500만원으로 전셋집을 구했다. 아내는 내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 프리랜서로 일했던 내가 불안했던 모양이었다. 아내는 어떻게 일을 하든 매달 한 번씩 자신에게 월급 봉투를 달라고 했다. 액수는 불문이었다. 이 약속은 꼭 지켜달라고 했다. 당시 월드 뮤직에서 음반 기획을 하고 있던 나는 그 약속을 15년 동안 지키고 있다.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불굴의 여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경제력이라고는 하나 내세울 곳 없는 남자에게 어떻게 결혼하자는 말을 했을까? 그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 나는 열심히 일했다. 2003년에 분당으로 이사를 나왔고 2006년 아내에게 서울 한경변에 아파트를 한 채 선물했다. 아내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구입하고 나는 그제야 물었다. 전 재산이 30만원이었던 나에게 그때 왜 결혼하자는 말을 했느냐며 순간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지. 아내는 희미하게 웃었다. 나는 그 웃음 속에 스며있는 알뜰한 노고를 누구보다 잘 아는 유일한 사람이다.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나는 광주에서 여의도로 출퇴근을 했다. 왕복 100km가 넘는 길을 달렸다. 그리고 이듬해 1월 1일 준우가 태어났다. 첫 아이를 만난 이후 나의 삶은 전투와 똑같았다. 힘들었지만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이었다. 그런데 준우가 30개월쯤 되었나 아장아장 걸어다니기 시작할 때였다. 하루는 감기 기운이 있어 읍내 소아과에 들렸다. 진료실 의자에 앉아있는 준우를 의사는 어느 순간부터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아내에게 큰 병원의 소아정신과에 가보라는 말을 넌지시 건넸다. 아이가 가행동장애가 있는 것 같다는 소견이었다. 아내로부터 의사 말을 전해 들었던 당시에는 그 말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의사의 의견을 전한 뒤 아내가 이런 말을 꺼냈다. 유모차를 끌고 가다가 평소 다니지 않는 길로 접어들면 준우가 몸을 완전히 뒤집는다는 것이다. 널 가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면 몸을 뒤집어 유모차에서 내리를 한다는 이야기였다.
그쪽으로 가지 말라는 완곡한 표현일 텐데 보통의 또래 아이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당시에 30개월이 지났지만 준우는 아직 말을 하지 않았다. 엄마, 아빠라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얘가 말을 안 해 말을 웃으며 회사 동료들에게 말했다. 입이 묵은 놈일 거라며 은근히 자랑 섞인 말투였다. 곧 할 거야. 늦은 아이들이 있어. 낙천적이고 긍정적이었던 성격의 회사 동료들과도 이런 대화들을 서스럼없이 나눴다. 동료들 또한 다른 생각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기에 서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아이와 함께 서울의 큰 종합병원으로 갔다. 소아정신과 정신이 아찔했다. 소아정신과라니. 이 건강한 아이가 무슨 이상이 있으려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스스로를 위안했지만 두려움은 끝없이 펼쳐졌다. 혹시라도 잘못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노심초사였다. 소아정신과 임상심리사들은 준우의 놀이 태도에 예의주시했다. 검사를 마치고 의사와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진단을 기다리고 있는 나에게 의사가 물었다.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시의 기억이 또렷하게 떠오른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뭔가 이상이 있다면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나의 대답에 의사는 무심하게 말했다. 그렇게 해보시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큰 결심을 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받아들여서 인정하자. 준우의 손을 잡고는 굳건하게 결심을 다졌다. 그날로부터 우리는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다. 발달장애에 대한 공부도 시작했다. 발달장애 아동의 치료에 좋다는 곳도 찾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조그마한 정보라도 본능적으로 길을 쫑긋 세웠다. 행동 발달에 문제가 있던 대기업의 자제들을 다 고쳤다는 미술학원도 수소문 끝에 찾아갔다. 그런데 직접 가서 살펴보니 전문기관이 아니었다. 장애 아동들을 쭉 앉혀놓고 그림 기르기를 하는 것뿐이었다. 아무리 지켜봐도 답답하기만 했다. 매월 나가는 60만 원의 수업료는 자취하고서라도 전문 심리치료사도 없이 운영하고 있는 학원의 수업 방식에 신뢰가 가지 않았다. 과연 무슨 변화가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대안이 없었다. 많은 장애 아동의 부모가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자식에 대한 본능적인 보호와 한 가닥의 희망 같은 것들이 머리채를 쥐어잡고 있었다. 이런 생활을 지속하며 준우의 치료에 온 가족이 동원되고 있었다. 분당에서 학원이 있는 수서까지 매일 오갔다. 아침 출근 시간에 준우를 학원에 보내고 나는 곧장 출근을 한다. 뒤이어 이모가 학원으로 와서 대기를 하고 수업이 끝나면 아내와 이모는 분당의 집으로 아이를 귀가시킨다. 일 이외에는 준우의 교육에 대한 생각만이 지배하던 시간들이었다. 하지만 준우의 변화는 쉽게 오지 않았다. 아이를 바라보는 어른의 심리적 위안에만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기 시작했다. 남들이 좋다는 한마디의 말에 모든 것을 기대던 시간들이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증에 매달리는 것은 아니었을까. 우리 부부는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기 시작했다. 조그마한 말에도 마음이 휩쓸려가는 순간이 바람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수소문 끝에 음악 치료도 받았다. 준우가 가장 즐거워했던 수업이었다. 각종 악기에 관심을 보였던 준우는 지금도 인터넷을 통해 악기 소리와 소통을 하고 있다. 검색을 통해 음악을 듣고 악기 소리를 듣는다. 유독 음악을 좋아한다. 미세한 변화만 있더라도 온 가족이 한화된 시절이었다. 다른 아이들에 비하면 너무나 느린 것이고 대단한 변화도 아니었다. 그래도 작은 변화 하나에도 민감했다. 기쁨은 감춰지지 않았다. 준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치료를 위해 많이도 쫓아다녔다.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다가 우리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냉정해지고 이성적으로 변화해야 했다. 쓸데없는 기대나 희망에 대한 것들을 불식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 부부가 그렇게 마음을 한 곳으로 정리하게 된 것은 준우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였다. 아이가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냉철하게 깨달은 것이다. 어떻게 하면 현실에 맞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이 성립되기 시작했다. 하나 둘씩 섣부른 기대의 옷을 벗기 시작했다. 호황된 기대감은 전혀 도움이 될 것이 없었다. 실질적으로 이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철저한 분석에 들어갔다. 부모가 비로소 진짜 의사가 된 것이다. 요즘도 평일에 성동 구민센터에서 미술 수업을 받고 있다. 수업 시간은 40분이지만 준우가 무척이나 기다리는 수업이다. 내가 아이를 데리고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의도에서 이동을 해야 한다.
아이에게 꼭 필요한 수업이라고 생각이 되면 단 40분의 수업을 위해서도 희생을 감수한다. 부모의 시간이 서너 배가 할애되어도 그것을 감수할 만큼 이제는 폭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 남들이 보기엔 바쁘고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교육으로 인해 아이에게 약간의 변화라도 가지고 올 수 있다면 우리 부부의 삶은 그만큼 기름지게 된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소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느끼고 있다. 기본에 충실하고 함께 있어주는 것이 진정한 수업이라는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깨닫고 있다. 준호가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지금까지 등교는 늘 내가 맡아왔다. 이제 9년이 되었다. 다시 집으로 귀가시키는 일은 일주일에 2번 내가 직접 책임지고 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와 눈을 맞추고 서로 볼을 부비고 대화를 나눈다. 물론 나 혼자 하는 대화지만 준호는 아버지와 대화를 인지한다. 그리고 서서히 놀라운 일은 벌어지고 만다. 월요일 하굣길에 준호는 미술 수업을 받으러 가자고 내게 직접 의사를 타진했다. 놀라운 일이었다. 준호가 내 눈을 바라보고 말했다. 미술, 치료실. 준호는 월요일 하굣길에 미술 치료를 받으러 가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요일의 개념을 알지 못하는 준호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아버지인 내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준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월요일의 개념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래야 월요일 방과 후 미술치료 수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에게 던진 말이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불쑥 생길 때마다 기쁨과 흥분이 교차한다. 정상적인 대화가 오가지는 않지만 준호는 분명 무언의 말들을 하고 있음을 느낀다. 어느 순간 분물 터지듯 터져 나오리라 확신한다.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온기를 불어넣으면 넣을수록 그 시간은 짧아질 것이다. 함께하기. 장애 아동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진학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입학에서부터 중학교에 이르기까지 넘어야 할 산은 가파르다. 우리 부부는 준우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많은 고민을 했다. 또래들과 정상적으로 어울리지 못한다는 점에 발목을 잡았다. 어울리지 못하는데 교육이 가능할까? 이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무지에 가까운 생각이었다. 준우를 키우면서 훗날 알게 된 사실이지만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울타리에 있어야 한다. 서로 다른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존재를 이해하는 일은 소중하기 때문이다. 준우와 함께 생활하는 또래의 정상적인 친구들은 준우를 통해 배려를 배워나가고 있다. 학교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준우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점점 깨닫게 됐다. 준우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우리 부부는 지레 겁을 먹었었다. 여러 군데의 학교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특수학교도 모든 곳을 직접 다 다녀봤다. 그런데 특수학교 측에서는 아이가 이곳에서 생활을 할 경우 또래의 친구들을 잘 만날 수 없다는 단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정상적인 친구들을 보고 배워야 하는데 그럴 대상이 없다는 곳이었다. 그곳에서는 오직 선생님과의 1대1 교육만이 아이가 배우는 모든 것이었다. 당시에 많은 곳을 다녀보면서 공부를 한 후 오랜 고심 끝에 일반 학교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일반 초등학교에 입학을 한 준우는 특수반에 배정을 받았다. 그리고 아이의 컨디션에 따라 일반 학급으로 갔다가 다시 특수반으로 왔다가를 반복했다. 그렇게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다. 나는 늘 준우와 함께했다. 같이 등교했다. 아이와 함께 등교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나뿐이었다. 아무도 아버지와 학교에 오지 않았다. 아이들은 반복되는 나와 준우의 등교 모습을 지켜보았다. 나는 초등학교에 다시 입학한 것이다. 등교길에서 우리 부자를 보는 아이들의 눈길도 점차 변해갔다. 낯을 하던 처음에 씻는 시간이 지나면서 부러운 눈빛으로 바뀌어갔다. 그리고 준우를 기억하기 시작했다. 가까이 다가와 말도 걸었다. 대답이 없는 준우가 더 신기했던지 옆에 딱 달라붙어서 계속 질문을 퍼붓기도 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때 특수학교를 보내지 않은 것은 너무나 옳은 결정이었다. 특수학교에 가서 자잘한 것까지 모든 것을 보호받으면서 지내기보다는 부모가 같이 교육하고 아이와 함께 교류하며 공유하며 생활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일반 학교에 보내면서 나는 선생님들의 투혼도 참 많이 목격했다. 대학에서 특수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일반 초등학교에서 특수반을 맡고 계시는 선생님들이었는데 그분들의 애정은 실로 놀라울 정도였다. 그 가운데서 유독 기억에 남는 선생님의 모습이 있다. 부모를 굉장히 매섭게 대했던 선생님이셨다. 나약한 부모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육 현장에서 가르쳤다. 아이들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아이들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말라고 강조했다.
내 아이라는 생각만으로는 아이들이 정상적인 수유보를 할 수 없다고 했다. 학교에 아이를 맡긴 이상 선생님이 부모가 되었으니 신경을 쓰지 말라고 했다. 소신 있는 교육자들이 많다는 것을 직접 깨닫는 시간이었다. 자신의 집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하루를 지내는 경우도 있었다.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아이에 대한 진정한 애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초등학생이었던 준우는 특수반과 일반반을 오갔지만 일반 학급의 친구들과 섞이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었다. 소통 자체가 그에 불가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준우야 라고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준우가 아이들과 친구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날이었다. 욕하니 일반 친구들은 준우에게 선물을 했다. 친구들이 마음이 담긴 편지였다. 준우가 읽지 못하는 편지에는 친구들의 솔직하고 담백한 속내가 고스란히 묻어났다. 준우야, 너에게 아무리 말을 걸어보려 해도 너는 묵묵부답이었어. 1년 동안 너무너무 아쉽고 안타까웠어. 마지막 떠나는 이날에도 너와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섭섭하구나. 같은 반인데도 너를 전혀 모르고 떠나보내서 정말 미안하다. 훗날 다시 만나면 우리가 같은 반이었단 사실을 내가 알았으면 소원이 없겠어. 준우야, 혹시 너를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으면 나에게 말해줘. 내가 대신해서 너를 잘 설명해 줄 거야. 그리고 너를 괴롭혔던 친구가 너희 옆에서 너를 보호하게 해줄 거야. 준우야, 항상 건강해야 해. 내가 보고 싶으면 놀러 갈게. 편지를 읽으며 준우는 친구들과 전혀 소통을 할 수 없는 친구였구나. 존재 자체만이었던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소통이 불가한 친구를 끊임없이 안아주려 했던 친구들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했다.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금 준우는 중학교 2학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친구들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 요즘도 내가 가끔 친구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준우 역시 친구 이름이 뭐야? 라고 대답을 한다. 분명히 이름을 외우는 친구가 있을 텐데 그것을 끄집어내는 것, 언어로 표현하게 하는 것이 나의 또 다른 숙제인 것이다. 그런 준우가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는 것을 보면 깜짝 놀란다. 장문의 글을 검색창에 다 집어넣고는 검색에 결과를 확인한다. 긴 글들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타이핑을 하는 모습을 보면 분명 머릿속에서는 외우고 있는 친구 이름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준우는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 절대 연음으로 말을 하지 않는다. 한 글자 글자를 정확하게 읽는다. 글자와 소리가 정확하게 입력이 되어 있어 말을 할 때는 정확하게 그 소리를 내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연음하여 소리내야 하는 단어가 많은 문장일수록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대화가 되기도 한다. 가령 밥을 먹어요 라고 발음해야 되는 대목에서 밥을 먹어요 라고 꾹꾹 눌러 발음하는 것이다. 준우가 5살이던 어느 날 글씨를 읽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았다. 깜짝 놀랐다. 얘가 어떻게 글씨를 알았을까 싶어 다른 글자들도 짚어보니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글씨를 알게 됐는지 준우에게 물어볼 수가 없었다.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런데 아이를 가만히 관찰해보니 이빌스 같은 TV 프로그램이나 인터넷을 통해 글씨를 통으로 외우는 것 같았다. 자막에 함께 나오는 동화 프로그램을 통해 소리와 글씨의 모양이 그대로 머리에 입력이 된 것이다. 준우는 그렇게 모든 글자들을 생김새 그대로 외우고 있었다. 글자도 또박또박 정확하게 쓸 수 있다. 아이의 기준에서는 글자를 그리는 것이 되지만 소리와 글자가 정확하게 기억되고 있다. 그것이 소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중학교 2학년이지만 아직도 소통이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의 징후들이 있었다. 준우가 5살 때 분당의 한 공원에서 벌어진 일이다. 공원을 뛰어다니며 놀고 있는 준우를 나는 일부러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당시 준우는 배드민턴을 치는 사람들이 있으면 콕을 잡으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곤 했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던 준우가 어느 순간 라면을 먹고 있는 연인 곁으로 다가갔다. 잠시 두 사람은 지켜보던 준우가 갑자기 그들의 젓가락을 뺏으려 했다. 라면을 먹으려고 하는 것이다. 당혹스러운 상황이었다. 그들도 놀랐을 것이다. 5살에서 6살 좀 되어 보이는 아이면 그런 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테니. 그런데 잠시 당황하던 여인이 자신들의 라면을 뺏어 먹으려는 아이에게 젓가락을 내주는 것이 아닌가. 이때부터 긴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다. 이 아이에게 옳고 그름을 어떻게 인지시킬 것인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지금 준우는 중학생이지만 누군가 옆에서 짜장면이나 라면을 먹고 있으면 한참을 쳐다본다. 그리고 라면이라고 손짓한다. 어쩌면 영원히 고칠 수 없는 일인지도 모르겠다.
그동안 준우는 머리카락만큼 미미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여기서 분명한 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라면을 먹는 모습을 보고 라면 먹고 싶어요 라는 말이 입에서 나올 때까지 나는 나와 긴 싸움을 해야 한다. 진실한 마음이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 뮤지션 김동률은 가사가 안 쓰질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했다. 그냥 나의 내 감정을 다 담아 부르면 안 될까? 나로 불러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다 알아줄 것 같은데 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추정스러운 말보다 예백이 있는 나가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말했다. 준우 역시 나로 얘기해도 나는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뮤지션 김동률은 한국에 가사를 입힌다는 것은 수년을 기다려온 짝을 찾는 것만큼 힘든 일 같다. 이미 정해져 있는 운명에 짝을 찾고 또 찾아야 하는. 그렇지만 마냥 기다렸으나 절대 나타나지 않는 이라고 절실함을 피력했다. 준우 역시 나의 운명처럼 죽는 날까지 마냥 기다렸으나 절대 나타나지 않는 절실한 노래 말이다. 생각하기조차 싫은 부끄러운 일이 있다.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고 싶은 순간이지만 우리의 기억에 여전히 남아있는 시간,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건기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어쩌면 하지 말아야 하는 건 아닐까 조심스럽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다. 준우가 7살이 되던 해였다. 명절이었다. 지방으로 내려가는 일은 언제나 만만치 않았다. 준우를 데리고 장거리 여행을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고속으로 달리는 자동차에 차창을 내려 손을 쭉 내미는 준우. 운전을 하고 있는 나에게 다가와 한 번씩 핸들을 잡는 신호를 할 때만 간담이 서늘했다. 그럴 때마다 깔깔 웃는 준우를 달래는 일은 곤혹스러웠다. 이러한 고충은 우리 가족만이 아는 일이다. 만약 친지들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이해했다면 우리의 귀향을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명절에 삼사모호 모두 우리 집으로 모이지는 않았을까. 지금은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나 할아버지가 지역에 유지로 계신 종가의 막내 며느리로 시집을 왔다. 그런 집안 환경 탓인지 자식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다. 부잣집 아들로 자라 우유부단하기만 했던 아버지를 보면서 어머니는 더욱 악차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다. 그러한 삶이 점철되면서 어머니는 은연중에 가부장적이고 권위주기적인 성향으로 변모했던 것 같다. 준우가 7살이었던 해 어느 명절 날이었다. 아버지의 산소를 가기 위해 나섰다. 준우와 함께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은근슬쩍 말씀을 꺼내신다. 준우는 두고 가지. 엄마가 준우를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다. 왜요? 사촌 행들도 오고 할 텐데 힘들게 뭐라도 데리고 가. 말꼬리가 허물허물하신다. 아내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힘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의 말씀은 누가 보더라도 아들인 내가 힘들 것 같으니 아이와 같이 가지 말자는 뜻이 아니었다. 손자인 준우의 장애를 친척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는 듯했다. 쉽게 말하면 손자의 발달장애 행동들을 보여주는 것이 창피했던 것이다. 훗날 들은 이야기지만 아내는 그 순간 의자의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는 참담함을 느꼈다고 했다. 아내는 썰린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다. 그때 말이야. 어머니가 내 눈치를 슬쩍 보시면서도 준우를 데려가지 말라고 할 때 당신의 눈빛도 폭 안쓰러워 보였어. 가슴 아팠지. 준우를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 당혹스럽고 두렵고 어쩌면 남들에게 말하는 것이 창피했겠지. 어머니는 내가 혼자 있을 때 이런 말도 서슴지 않고 하신 분이셨다. 우리 집안 사촌 팔촌까지 다 훑어봐도 준우 같은 애가 없는데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는지 참 이해가 안 간다. 누누이 하시는 말씀이셨다. 그때마다 준우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우리 부부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위로가 되곤 했다. 아버지는 산소에 도착했다. 준우는 박수를 치며 산소 주변을 돌아다녔다. 산속으로 들어온 준우는 나비를 쫓으며 깔깔거렸다. 풀숲으로 기어다니는 개미를 찾아다니기도 했고 제법 덩치가 있는 나무를 손으로 흔들어 보이기도 했다. 난 아버지에게 절을 했다. 준우는 산소 위로 올라가 또다시 박수를 쳤다. 내려오라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여겼다. 준우를 불러다 절하는 법을 가르쳤다. 우스꽝스러웠지만 그럴듯하게 할아버지에게 절하는 손자를 아버지가 흐뭇하게 내려다보는 것만 같았다. 산소에서 내려와 큰 집으로 향했다. 어릴 때 살았던 큰 집은 준우를 위해 푸짐한 식사를 준비해 놓고 있었다. 수잔을 하는 큰 집 사촌 형님과 밥상 위에 먹음직스럽고 싱싱한 해산물을 가득 내왔다. 나는 이내 미안했다. 준우가 이 많은 음식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준우는 밥상에 앉아 숟가락을 든 채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밥, 간쟁, 김. 이 말들만 반복하는 것이다. 밥상에 앉은 사람들은 준우를 빤히 쳐다보며 웃음을 보였다.
준우는 손가락을 들어 오물렀다 뺐다를 반복했다. 그러다 그 행동이 길어지자 사람들이 조금 당황스러워하기 시작했다. 형님 혹시 김이랑 간장 있습니까? 그것만 먹어도 되겠나? 사촌형은 가득 차린 상을 보며 안타까워했다. 준우의 반복되는 말과 행동에 박상면이는 어수선해지기 시작했지만 김과 간장을 내어 저었더니 이내 웃음꽃이 피었다. 준우는 김을 곱게 싸서 간장에다 찍어 먹기 시작했다. 혹시나 해서 김치를 바위에 올려놨더니 손으로 집어내 입속으로 친절히 넣어주었다. 나는 맛있게 받아 먹었다. 가족들은 모두 우리 부자를 쳐다보며 미소 지었다. 사촌형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밥을 먹으면서 준우에 대해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보았다. 그리고 준우에게 다가왔다. 형은 김을 간장에 찍어 바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우리 준우 잘 먹네. 친근하게 말을 건네는 사촌형을 빤히 쳐다보는 준우가 우리 준우 잘 먹겠네 라며 따라했다. 준우가 보내는 일종의 친화적 메시지였다. 어머니가 두려워했던 준우의 사촌 형네로의 방문은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끝이 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눈물이 핑 돌았다. 장애를 똑바르게 바라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는 편이기에 큰 기대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아내는 어머니에게 두고두고 아쉬웠던 것 같다.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물론 늙으신 분이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웃음 넘기면 될 것을 아내도 그게 쉽지가 않은 것이다. 아내 입장에서는 남도 아닌 친손자에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한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이외에는 친지들이라 할지라도 준우에 대한 이해도는 일반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자주 만날 수 없으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친지들이 주변의 사람들보다 못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일종의 기대감이 벼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핏줄 내 자식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 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애정과 배려를 생각하게 된다. 이런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대의 금이 가기 시작한다. 우리 가족에게도 이러한 사건들이 점철되었다. 장애를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에 친지들이라 할지라도 타인과 똑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렇다고 매번 이렇게 대해달라 저렇게 대해달라 끊임없이 요구할 수도 없는 일이다. 아픈 내가 가지는 정서를 상대는 충분히 모를 수 있다. 가족이나 친지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마음이나 감정을 극도로 신경 써달라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가족이라면 좀 더 섬세하고 민감한 마음들이 엮여 있다는 것을 서로가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어디에 갔는데 준우한테는 이런 게 정말 좋다더라. 내가 직접 가서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라도 한번 해봐라. 이런 표현들이 가족 간에는 굉장한 결속력을 가지고 온다. 하지만 장애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이 동정으로 치우칠 때에는 자칫 결손의 길을 걷게 될 수도 있다. 1년에 한 번 정도 통화하면서 지나가는 말로 아픈 애는 어떠니? 라고 묻는 일은 오히려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묻지 않는 게 나을 법한 인사다. 아이고 아이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니? 애 때문에 잡혀서 내가 숨도 못 쉬고 살겠네. 정말 안 됐다. 가족들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미움이 생긴다. 물론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된다. 인사말 치고는 정말 고약한 것이다. 애를 보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너무 심하네. 어떻게 하니 내가 너무나 고생이 많겠다. 이런 인사도 자주 받는데 들을 때마다 위로인지 욕인지 의아함이 든다. 물론 이 말을 건넨 사람은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보고 한 것이다. 아픈 마음의 한 말인 것도 알고 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부모에게는 아이보다 아이를 지키고 있는 내가 더 고통스럽겠는데 이렇게 들리는 것이다. 조금만 더 신중히 생각해 본다면 아픈 아이를 둔 부모에게 건넬 법한 인사는 아니지 않을까. 이렇듯 따뜻한 한마디라고 생각하고 건넨 내가 참 힘들겠구나와 같은 말들이 사실은 무례하고 불쾌한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공격적이고 배려 없는 표현들로 건네지는 경우인데 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로를 하겠다고 건넨 말이 그 말을 받는 사람에게는 의외로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이런 일들은 나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장애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상황이나 환경이 좋지 않을 때 배려나 위로의 말 한마디를 건넬 때는 신중해야 한다. 섬세하게 신경을 쓰지 않은 채 말을 건네려 한다면 그것은 이미 배려도 위로도 아니다.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가갔을 때 툭 던지 한마디가 도리어 큰 상처로 남을 수 있다. 준우를 통해 우리 가족의 상처 해소법은 특별해졌다.
아내도 자주 상처를 받고 아이들도 곳곳에서 상처를 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 우리끼리 격려하고 보듬지 않으면 큰 상처가 될 것이었다. 우리는 밖에서 받은 상처는 밖에서 풀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가족끼리 서로에 대해 위로와 격려의 한마디를 잊지 말자고 했다. 우리는 그렇게 밖에서 받은 상처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고 서로에게 치유의 마음을 보냈다.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항상 잊지 않았다. 가족 간의 계속력은 그 상처들을 건강하게 치유해 주었다. 가족 간의 문제는 결국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는 것 같다. 서로의 아픔을 감추고 나위만 하는 순간 아픔은 상처로 남게 된다. 그 상처는 결국 가족만이 치유할 수 있다. 가족이 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의 상처는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이다. 사람들이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가 의외로 가족이라고 한다. 유난히 아픈 게 가족이 주는 상처다. 깊게 패여서 오래 갈 것 같던 그 상처가 가족이 보듬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가장 쉽고 깨끗하게 치유할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한다. 혼자 기억하는 친구. 준우가 중학생이 됐다. 새로운 학교에서의 첫 수업을 앞두고 나는 선생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렸다. 준우의 변명이라든가 특이사항들을 학생들이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제게 시간을 잠시 내어줄 수 있으실지요? 선생님은 학부형이 얘기지 않은 부탁에 놀라신 듯 했지만 10분 정도 시간을 선뜻 내어주셨다. 교실로 들어갔다. 학부형이 교단 위에 올라오자 아이들은 우아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이미 준우는 자리에 앉아 박수를 치며 중을 그리고 있었다. 그런 준우를 아이들은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준우의 출연으로 학교 분위기를 술렁거렸다. 훗날 누구보다 준우를 잘 이해하는 친구로 변화한 이들의 첫 만남은 이렇게 당황스럽고 낯설게 시작됐다. 나는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말을 건넸다. 나는 강준우 아버지야. 지금 너희들 눈앞에서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친구, 너희들이 의아하게 쳐다보고 있는 학생이 준우야. 준우는 너희들처럼 신체는 건강하지만 발달장애 자폐아야. 장애 등급이 1급이지. 가장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어. 서로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문제가 있어. 반 친구들은 준우와 나를 번갈아 보며 낯선 풍경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금 너희들은 14살이지만 준우는 6살 정도의 사회성을 가지고 있어. 덩치는 너희들과 비슷하지만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수준, 사회적으로 표현하는 수준은 4살에서 6살 사이에 놓여 있어. 결국 너희들과 나이는 같지만 소통이 불가능한 친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친구야. 준우 친구들은 선뜻 이해하지 못할 나의 말을 유심히 듣고 있었다. 어떤 친구들은 눈빛이 흔들렸다. 준우와 나를 번갈아 보면서 안타깝다는 눈빛이 역렬한 모습이었다. 나는 말을 이어나갔다. 세상은 나와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야. 이 작은 교실 안에도 나와 다른 29명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지. 서로 배려하고 아끼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준우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야. 똑같은 대화와 배려를 주고받아야 해. 물론 준우는 너희들에게 무언가를 주기는 힘들어. 하지만 주지 못한 덕에서 우리가 방치할 수만은 없겠지. 아이들의 눈빛이 내 말에 동의하던 반짝이고 있었다. 고마웠다. 나와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이 공간에 준우가 오늘 너희들이 친구가 됐어. 필요 이상은 아니지만 친구로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나를 위한, 우리 사회를 위한 길이 하니까.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준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준우는 가끔 박수도 치고 알지 못하는 말을 혼자 하기도 하고 뭘 물어도 전혀 대답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혼자 기억하는 친구야. 그런 것들은 너희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사랑과 이해가 필요해. 내 말이 끝나서 나와 전혀 다른 친구에 대해 신기하다는 듯이 보는 친구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눈가가 촉촉해지고 있었다. 그러다 그 중 한 명이 손을 들어 나에게 웃음을 보였다. 아버지, 저 준우 친구예요. 초등학교 때 준우와 같은 학교 같은 반이었어요. 저 준우 잘 아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친구들에게 설명하고 모두들 잘 지낼게요. 우리 학교 사이가 병들어 있는 것은 지극히 일부의 교사와 학생들만의 이야기가 아닐까. 아버지가 되어 들여다본 학교 사회는 너무나 건강했으며 희망적이었다. 준우 주치의로부터 들은 얘기다. 만약 누군가 준우를 괴롭히고 때린다 하더라도 준우는 일반적인 아이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바라본다고 했다. 보통의 아이들은 저 사람이 왜 나를 괴롭히지라고 생각하는데 준우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 아프다, 고통스럽다 이것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니 같이 때리고 맞붙는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준우에게서 아직까지 몸에 멍장음을 본 적이 없다. 아무도 준우를 때리지 않고 함께 돌봐준 것이다. 허물어진 벽 속에 피어난 희망이라는 꽃. 우리 부부에게는 소박하지만 꾸준히 반짝이고 있는 꿈이 하나 있다. 둘이서 영화관에 가는 것이다.
결혼 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영화관, 둘만의 여행도 바라본다. 준호가 정상적인 아이였다면 지금쯤 두 여동생을 데리고 집에서 진두 지휘할 나이. 그랬다면 우리 부부의 꿈은 이미 이루어졌을 것이다. 정말 고마운 것이 있다. 내 주변의 사람들, 우리 부부의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지인들이 준호 돌보기를 자청하고 있다. 내가 준호의 장애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말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거리낌 없는 생각을 만들어준 것일까? 바쁜 일정에 내가 움직이기 힘든 날이면 주변 동료들이 준호를 학교에서 데려오고 오기도 한다. 그렇게 준호와 시간을 보낸 동료들은 힘듦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단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 그렇지만 준호를 돌본 일이 어떤 것인지 나는 잘 알고 있다. 더군다나 준호의 행동 성향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다면 소통하기는 무척 어렵다. 동료 중에 준호를 수차례 돌봐준 후배가 있다. 그날도 준호를 미술치료실에서 집으로 데리고 온 후였다. 후배에게서 전화가 왔다. 흥분된 목소리였다. 뭔가 큰일이 생겼구나 싶을 듯 궁금증이 들었다. 준호가 나를 안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나를 보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다음에 그걸 꼭 알아내야겠어요. 준호는 아주 조금씩 그렇게 변화하고 있었다. 준호를 돌봐주는 주변 지인들의 반응은 모두 이런 것들이다. 준호의 작은 변화에도 흥분하고 박수를 보내고 있다. 준호가 낯선 사람들과 반복적으로 부딪히면서 누군가의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건 이런 칭호들이 주변의 지인들의 말로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오히려 내가 무뎌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가족으로 늘 옆에서 보다 보니 이제는 잘 내키지 못하는 건 아닌지, 작은 반응에도 기뻐하던 내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하는 반성이 뼛속 깊이 전해졌다. 언제부터인가 나도 지인들이 원하며 준호와의 동행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아내에게는 예전 같았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남에게 준호를 맡긴다는 것은 민폐라고 생각했다. 서로에게 좋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준호의 행동 성향을 모르는 사람에게 아이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벽을 쌓아나가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었다. 아내에게 강조해서 말했다. 남이긴 하지만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들이다. 또 그 중에서도 준호를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가까운 지인들을 시작으로 준호의 장애 사실을 점점 펼쳐나가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벽을 허물어 나가고 있다. 지인들이 준호의 변화에 대해 기뻐하는 모습이 눈에서 나다. 준호가 나를 안아줘서 너무나 감격적이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준호가 점점 좋아질 것이라 낙관한다. 준호는 그렇게 나에게 희망으로 꽃을 피운다. 준호는 아직도 혼자서 횡단보도를 건넌 적이 없다. 과연 차를 피해서 저 길을 건너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이건 너무나 위험한 씨름이어서 시도해볼 수가 없다. 나는 횡단보도 앞에서 준호와 씨름을 한다. 빨간불 건너면 안 돼요. 준호가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한다. 빨간불 건너면 안 돼요. 다시 내가 말한다. 초록불 건너도 돼요. 준호가 반복한다. 초록불 건너도 돼요. 두 손을 꼭 잡은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연습을 수도 없이 반복한다. 학교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300m 정도는 되는 것 같다. 오는 길에는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이 하나 있는데 아이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무사히 기관의 연습을 한다. 차 안에서 바라본 길을 준호는 모두 외우고 있었다. 세 차례 모두 기가에 성공을 했다. 하지만 신호등 보고 건너기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신호등 앞에서 반복적인 학습은 자주 하고 있다. 신호등 앞에만 서면 초록불 건너가도 돼요. 빨간불 건너가면 안 돼요를 수십 차례 반복하게 한다. 오랫동안 반복하다 보니 이제는 신호등 앞에서 내가 빨간불 하며 건너가면 안 돼요 라고 하고 초록불 하며 건너가도 돼요 라고 답한다. 이제는 신호등 체계를 조금은 인지하고 있는 것 같다. 초록불로 바뀌면 나를 쳐다보며 초록불이라고 말하며 몸을 앞으로 진행할 태세다. 아이를 섬세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작은 변화를 위해서라도 부모는 인내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반복 학습을 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빨간불을 기다려 초록불이 들어올 때 준호가 당당하게 저 횡단보도 위를 걷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감추어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준호가 태어나고부터 우리 가족은 줄곧 아파트 1층에서만 살아왔다. 아파트 층간 소음과 같은 문제에서 준호를 제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평생 1층에서만 살 것이라고 생각했다. 주변 층 사람들에게 아이가 장애가 있으니 이해해달라는 이야기를 매번 하고 다닐 수도 없는 것이 아닌가. 가능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준호를 감추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고 있었다. 준호가 마주하고 부딪혀야 할 미래를 맡고 있는 건 아닐까. 아이에게 주어진 자유를 봉쇄해버리는 건 아닐까. 준호는 더 많은 사람과 만나며 새로운 세상을 인지해야 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불편도 들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우리 가족은 드디어 45층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이사를 하고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반복적으로 한 일이 있다. 같이 탄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준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45층에 사는 강준우 어린이입니다. 이 친구는 말대장에 잡혀 1급입니다. 조금 시끄러거나 불편할 수는 있지만 해를 끼치거나 하진 않으니까요. 잘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이웃들에게 준우의 상해를 알리기 시작했다. 그러면 어떤 아주머니들은 나에게 아빠냐고 물으면서 아버지 정말 멋있네요 라고 말을 건네주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 약자들에 대해 우리 사회가 많이 여유로워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약자에 대해 배려하는 마음이 넓어진 것은 사실 우리 친인척 중에도 누구 한 사람쯤은 이렇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한몫을 하는 것 같다. 발달장애 아동이 점점 증가하면서 우리 주변에도 크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방송에서도 많이 다뤄지면서 친숙해지고 있고 그렇게 희귀한 병은 아니기 때문에 먼 친척이든 이웃이든 한 번쯤은 지켜본 적 있으리라. 준우와 편의점이나 마트 백화점에 들른다. 준우가 갑자기 박수를 치면서 읽은 책을 그대로 외우는 행위를 반복한다. 점원들은 준우의 행동에 눈길을 주면서 멈칫거린다. 옆에 있던 내가 웃으며 말한다. 좀 당황스럽죠. 장애 어린이를 대면한 경험이 거의 없으시죠. 이번에 이 친구를 통해서 경험 한번 해보세요. 이 친구가 발대장애 1급입니다. 장애 아동을 만나면 친근하게 다가서도 큰 문제가 없어요.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점원은 나의 말을 듣고는 그제서야 긴장을 푼다. 숨기지 않고 말을 해주니 오히려 서로가 편안해진다.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장애 아동에 대한 편견만 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설명하지 않고 감치를 하니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다. 장애 아동은 자신의 상황을 직접 설명할 수 없다. 그렇다면 보호자들이 표현하고 소통해가며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준우를 통해 얻은 것은 솔직합니다. 과거에는 남들의 시선도 의식해서 좀 과장되게 행동하기도 하고 약점을 숨기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거듭될수록 나를 얼마나 단절시키는 행동인지를 아이를 통해 깨달았다. 건강한 삶은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나를 잘 포장하고 잘 숨기는 것은 잠시나마 위안이 될지는 모르겠다. 짧은 시간 동안은 상대를 불편하게 않기 위해 위기를 잘 넘겼구나 하는 쾌감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돌아서는 순간 죄책감으로 바뀐다. 내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다. 물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사람들은 무뎌진다.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가식적인 삶이 생활의 핏든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내가 드러나지 않는 나의 삶, 진실된 삶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것을 준우를 통해 배우게 됐고 이것이 결국은 내 삶을 무척이나 건강하게 만들었다. 복지사가 집으로 오는 날이다. 준우를 보러 오는 길은 한결 편안하다고 자주 이야기한다. 장애 아동에게 부족한 게 무엇인지 문제는 없는지를 보러 오는 사람이 복지사인데 준우의 모습을 지켜보고는 불행중 다행스럽다며 늘 웃는다. 준우의 밝은 모습에서 따뜻한 가정 분위기가 그대로 느껴진다고 한다. 복지사가 어느 날 아내에게 아픈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아랫동네 빌라의 벤지하에서 살고 있는 아이는 맞벌이를 하는 부모가 일을 하러 나갈 때 문을 닫아두고 나가요. 아이 혼자 두는 집이라 밖에서 문을 걸어둘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아이를 어디 맡겨둘 곳도 없어서 집에 그렇게 둘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도 일을 해야만 아이를 먹여 살릴 수 있으니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일을 끝내고 돌아와 보면 아이가 바닥에 벤을 봐두는 경우도 종종 있죠. 화장실에서 벤을 놓는 교육을 시켜도 아이 혼자서는 잘 안 되는 거죠.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였다. 복지사도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진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장애 아이들 모두가 장애아를 둔 가정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아프게 전한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부부의 생각은 점점 굳어졌다. 장애아를 두고 창피해서 감추고 움츠리는 것은 부모로서 부족한 것이다. 아픈 것은 밖으로 더 알리고 서로가 더 다가가야 한다. 이 사이에서 여러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접점들을 찾아내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이다. 감추기만 해서는 점차 해결할 수 없는 궁지에 몰릴 뿐이다. 1년 낯선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니 오늘은 무슨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까. 준우를 학교 데려다 놓고 사무실로 향했다. 나는 거의 매일 낯선 사람으로부터 메일을 받는다. 주로 대학교 학보사나 군소방송사에서 온 청탁이다. 지상파 뉴스 프로그램은 속보전이라 전화로 바로 인터뷰를 요구하고 응하는 편이다. 메일로 청탁을 하는 경우는 내 전화번호가 수배되지 않아 인터넷을 통해 메일 주소를 확보한 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원고를 매체에 발표하면서 관련된 글이 취재 요지에 맞아 떨어진 것이다. 그런데 메일로 보내온 청탁치고는 너무 허접스러워 실망이 가득한 경우가 많이 있다.
어떤 내용을 취재하고 있는데 인터뷰가 가능한가 하는 식인데 이런 내용일 경우 나는 요즘 거의 답장을 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원고나 출연 청탁을 못 들어주는 연유를 답장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답장을 하지 않아야 하는 메일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천에 들어갔다. 답장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한 기준이 있다. 메일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지 않거나 내가 무엇을 도와줘야 할지 자세하게 수술되어 있지 않아서 다시 물어봐야 하는 경우다. 그만큼 꼼꼼하지 않다는 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청탁 내용을 보기도 한다. 누구라도 그 청탁에 응할 리 없어 보인다. 절실하지 않은 청탁을 본다면 누구라도 선뜻 응할 리 만무할 것이다. 꼼꼼하게 만들지 않은 청탁 메일을 보면서 보낸 사람의 절실함을 가늠해 본다. 그 절실함은 현장에서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한다. 몇 해 전 한 대학 학보사의 취재에 응했다. 메일로 보내온 인터뷰 취재는 내용뿐만 아니라 인터뷰 대상에 나를 지목한 이유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놀랐다. 취재 시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언제까지인데 기재되어 있었다. 순간 인터뷰를 요청한 사람이 궁금해질 정도였다. 며칠 뒤 인터뷰가 진행됐다. 문해창작가 학생이었다. 재학생들에게 직업 분야를 소개하는 취재였는데 그 학생의 인터뷰 준비는 꼼꼼하게 그지없이 귀찮을 정도였다.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어린 친구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그런 취재의 경우는 결과물도 꽤 만족스럽다. 책이나 잡지를 만드는 편집에서도 취재자의 그 의도가 다분히 반영되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만난 소중한 인연들이 들어있다. 지금 이 책을 출간하는 출판사의 대표가 그런 사람이다. 하루는 메일을 열었는데 장문의 글이 눈에 들어왔다.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그는 새로운 직업에 대한 도전을 하고 싶어 했다.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도 안주하는 자신의 모습에 탐탁하지 않다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마케팅 분야에 도전하고 싶다며 그동안 준비한 내용들을 꼼꼼하게 보내왔다. 그동안 내가 쓴 글을 정독하고 음악산업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나는 바로 답장을 했다. 그 답장은 오늘 우리를 끈끈하게 독려맨 순간이었다. 나는 그가 보내온 메일의 내용에 마냥 동조하지 않았다. 안정된 생활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역설과 그 환경 안에서도 꿈꾸는 도전을 할 수 있다는 논지였다. 그렇게 수차례 메일을 주고받은 뒤 드디어 여의도에서 만났다. 얌전하고 다소 곧단 친구였다. 당찬 기운을 속으로 숨기고 있었지만 그것은 숨겨지지 않는 성질의 것이었다. 그렇게 많은 대학을 오고 갔고 그는 끝내 회사를 박차고 나왔다. 출판사에 맡길 때 업무로 또 다른 행보를 시작했다. 나는 진심을 다해 그를 도왔는데 그 이유를 돌이켜보니 바로 진정성이었다. 하고자 하는 명분이 정확했으며 겉멋으로 결단한 일이 아니었으면 나는 옆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이다. 어떤 분야든 쉬운 일은 없다. 열정의 마음 하나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 반드시 열정과 실천이 공존해야 한다. 마음의 행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우리는 욕심만 가득하다. 무엇이 되고 싶다는 목표는 정확한데 실천하지 않고 머물러 있다. 마음속으로 매미처럼 울고만 있다. 그것이 욕심이다.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렇다고 말한다. 그래서 도전하지 않는다. 도전하지 않고 세상의 벽은 높다고 지레 겁먹는다. 낙담하고 좌절한다. 분명한 것은 꾸준히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열정이 지속될 수 있는 실천적 노력이 수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출판사를 경영하고 있는 장 대표는 말수가 적지만 늘 발빠르게 실천하는 사람이다. 느슨해 보이지만 끈기 있고 집요한 사람이 있다. 회사를 박차고 나온 그가 어느 날 책 한 권을 엮었다며 연락이 왔다. 그리고 그 책을 이렇게 홍보하겠다며 홍보 계획서를 보내왔는데 그야말로 방대했다. 내가 놀란 것은 그가 하는 모든 홍보 방안이 다 모여 있었다는 점이었다. 적절한 홍보 포인트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지만 그 책을 홍보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은 다 들어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를 격려했다. 이 많은 홍보 방안을 조사하느라 얼마나 수고했냐며 그의 정성에 나는 내일처럼 조력하기로 했다. 무슨 언론을 통해 홍보하는 방안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했다. 그도 동조했다. 그에게 언론에 배포할 자료를 만들어 보라고 했다. 다음날 책의 보도 자료가 메일로 왔는데 또 한 번 놀라고 말았다. CEO 페이지에 이르는 보도 자료는 다 읽기에도 힘들 만큼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형원아, 내가 기자라면 이 보도 자료를 꼼꼼하게 다 읽고 기사를 쓸 수 있겠느냐? 아침에 쏟아지는 보도자료의 홍수 속에서 내가 채택될 경쟁이 있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말귀로 바로 알아듣는 자료를 요약했다. 한 페이지 분량으로 도착한 보도자료는 약간의 수정을 통해 근사하게 뽑아졌다. 이제 어떻게 하지? 내가 넌지시 물었다. 자료를 보내야 하는데 그는 머물거렸다. 나는 그에게 관련된 기자들의 이메일 주소를 모두 가르쳐 주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책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일제히 배포했다. 책 관련 기사가 하나 둘씩 나왔다. 그는 경이롭게 감탄했다.
나는 텀을 주지 않았다. 자로 보낸 모든 기자들에게 찾아가라고 당부했다. 그는 내 말에 떨어지기 무섭게 그것만의 언론사를 일일이 찾아가 기자들을 만났다. 그리고 그때 인연으로 알게 된 기자들과는 지금도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인연이 또 다른 인연을 낳고 있었다. 당시 인기 모든 록밴드였던 델리스파에서 보컬 김민구가 자신의 여행기를 담아 책을 발표한 책이 있다. 그가 보낸 자료는 기자들에 의해 기사화되기 시작하면서 포털의 주요 뉴스에도 올랐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의 출발은 나와 함께했다. 나에게도 그는 참 소중한 인연이다. 그는 여전히 부지런하게 살고 있다. 우리는 가끔 여유를 내 차를 한잔할 때마다 그때의 만남을 떠올린다. 인연인 셈이다. 손을 내밀지 않으면 이어질 수 없는 것이 인연이다. 사랑하고 엄마의 마음. 준우를 데리고 소아정신과를 처음으로 갔던 날 의사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보다 특수교육을 하면서 지켜보자고 했다. 하지만 나는 병원을 나오면서부터 아이의 장애를 받아들였다. 인정한 것이다. 그 후로 준우와 함께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다. 여러가지 치료도 병행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이제는 장애 등급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드디어 듣게 된 의사의 말이었다. 기분이 묘했다. 자식에게 장애 등급을 정해줘야 한다니.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이미 장애를 인정하고 있던 나였지만 자신을 장애인으로 등록해 기록한다는 사실은 마음을 복잡하게 했다.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다. 마음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너무나 절망적인 기분이거나 눈물로 범벅된 오열과 같은 것은 아니었다. 이제는 더욱더 현실을 인식해야 할 때였다. 아내는 준우의 장애 등급을 몇 급으로 해야 할지를 고민했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검사를 제대로 받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등급을 받으라고 했다. 준우는 1급이 맞았다. 하지만 3급으로도 등록을 할 수 있었다. 당시에는 장애 아동을 둔 부모들의 장애 등급에 굉장히 민감했다. 3급이면 우리 아이는 상대가 조금 양호한 건데 하는 인식들이 강했다. 장애 등급이 낮을수록 부모들이 느끼는 스스로에 대한 위안의 정도는 더 컸다. 하지만 의사는 단호했다. 장애 등급을 낮게 받아 부모의 위안을 채운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끔하게 일갈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이의 상태가 1급인데 장애인 상태를 조금 좁게 꾸며 3급을 받는다고 치자. 훗날 이 아이가 자라서 1급의 장애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장애 1급의 아동이 3급의 대우를 받고 살아갈 때 제대로 된 교육과 처우를 받지 못하는 우려를 범하는 것이다. 장애 등급 1급과 3급의 차이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인데 부모들은 냉정해지기가 힘든 것이었다. 그 숫자 하나의 자식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위안하는 바람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안타까운 순간인 것만은 분명했다. 나는 준우의 장애 검사 결과대로 1급을 받으라고 했다. 아내는 머뭇거렸다. 1급을 받는 것이 안 좋은 것은 아닐까 하는 서로의 갈등도 있었다. 나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다. 준우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 1급을 받아서 그것에 맞는 정상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준우의 장애 등급 관련 서류를 동사무소에 내던 날이었다. 우리 부부의 마음은 착잡했다. 이제는 우리 아이의 장애를 등록한다는 현실에 당면한 것이다. 부모로서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잘못한 것은 아닌가 죄책감이 느껴지기도 했다. 무거운 책임감이 온몸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준우와 평생을 친구처럼 살겠다고 마음을 먹은 후였기에 그 정도의 느낌을 안고 복지 카드를 발급받았다. 장애 차량 등록도 마쳤다. 차는 보호자와 장애자의 공동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등록을 마치고 나오는 길 아내는 차에 올려진 장애인 차량 표지판을 보더니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놓았다. 너무 크게 눈에 띄지 않도록 약간 숨겨놓은 것이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아무런 말이 나오지 않았다. 엄마의 마음이었다. 짠해진 가슴이 모든 것을 정지시켰다. 가만히 지켜보았다. 순간 아내에게도 참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치솟았다. 돌이켜보면 내가 가장으로서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도 준우의 장애 때문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날의 기억이 가족들에게 더 세밀하고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다가가게 해준 것 같다. 잊히지 않는 순간의 기억이다.